아주 반갑습니다. 예. 제가 3일 동안 하는 강좌의 제목이 20세기 이후 현대 철학과 불교의 만남입니다. 그 현대, 그러니까 시기 구분을 서양사 기준에서는 고대, 중세, 현대,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건 아주 서양적인 구분법이고요.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중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망하고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지배했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그래서 그 전을 고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근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는 현대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이후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현재 21세기 정도를 뜻하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17, 18, 19, 20 다 걸리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때 현대 철학은 서양의 현대 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양 현대 철학 얘기했을 때 보통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한 세 군데를 얘기하거든요. 크게 보면 두 군데. 그러니까 유럽과 미주 이렇게 나뉘고, 또는 셋으로 나누면 영미 철학, 영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유럽을 이제 둘로 나누면은 이제 프랑스하고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독일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한국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죠. 오늘 처음 하는 게 현대 철학 중에 독일에서 후설이라고 하는 분을 합니다. 아마 요 다음에 할 하이데거는 좀 알려졌는데, 후설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의 독일 철학을 얘기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1859년에서 1938년까지 사셨어요. 수학으로 박사가 됐고 처음에 책을 쓴 게 논리 연구입니다. 논리학. 그러니까 수학, 논리 이런 쪽의 원래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철학사에서는 이분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의 창시자라고 기억이 됩니다. 현상학, 오늘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은 뭐 독일어로 페노메놀로기라고 하는데, 페노메논, 그러니까 여기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현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근데 이때의 전제는 뭐예요? 의식에서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은 정확히 얘기하면 의식 현상학이다.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벌써 불교하고 딱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 후설 현상학과 불교의 유식학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설을 들어가려면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확실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럼 확실한 게 진리라면은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걸 찾으면 되죠. 근데 확실하다는 얘기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한 거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걸 찾으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심했던 게 감각. 근데 감각은 잘 믿죠. 뭐 얘기를 하다가 충돌되면은 너 봤어 그러잖아요. 그 내가 봤다.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봤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시각, 감각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죠. 근데 감각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시각만 하더라도 이 컵에다가 쇠젓가락 직선이 된 걸 담그면 굴절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직선이지 굴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감각 중에 미각 같은 거, 데카르트는 미각 얘기를 했어요. 설탕은 달죠. 하지만 심한 감기 몸살에 들려 있으면은 달지 않습니다. 쓰죠. 입안이 쓰잖아요. 그러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감각도 믿을 만하지 않다. 그 다음에 꿈과 현실의 차이. 지금 현실이라고 보죠.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로또 맞으면은, 저는 안 맞아봤지만 이게 뭐 귀를 잡아당긴다든가 뭐 쳐본다든가 감각적 반응이 있으면 현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꿈에서도 감각을 느끼지 않아요? 꿈에서 도둑을 만났는데 돈 내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했더니 왜 이놈만 돈도 안 가지고 다녀? 칼로 푹 찔러요. 다 깨져.
통증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위 꿈과 현실을 나누는 기준이 여전히 감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유명한 게 수학을 의심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3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능한 악마.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얘기는 1 더하기 2가 3이 아니라 2든지 4든지 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3이 맞다고 여기죠. 악마가 개입해서 실제 값이 다른데도 그렇게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이고 능력이 전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거를 상정해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것저것 다 의심해봐도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뭐예요? 내가 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뭐 코기토 에르고 숨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합니다. 이게 그가 찾았던 진리라는 얘기예요. 왜? 가장 확실하지. 의심할 수 없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 나라고 하는 자아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사유 이런 것이 근대 철학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능력이라고 보면 이성이 되죠. 그래서 자아와 사유의 능력으로서의 이성 이런 것이 근대 철학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이런 식이었고 이제 후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20세기에 새로운 어떤 학문을 정초하고 싶다. 근데 여전히 시대는 달랐지만은 방향은 비슷하게 합니다. 밖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래요. 왜? 밖은 사실 많이 변화하죠. 근데 우리 내면성 그러니까 데카르트하고 방향이 비슷했던 겁니다. 그 무엇을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은 의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냈던 결론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주장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의식 내부적인 것 속에서 모든 학문의 존재 규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중세 초창기에 유명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말고 너 자신 안으로 들어가라. 이때 너 자신 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마음이지만 의식이죠. 그래서 의식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엄밀한 학의 시작점을 의식 내부에서 찾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이때의 데카르트와 후설의 차이는 어떤 의식 내부에서 학문의 기초를 찾은 건 마찬가지인데 데카르트는 우리 의식 내부에 어떤 주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밖에 이제 대상이 있는데 주관과 객관 사이의 어떤 그 단순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관이 대상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어내는가.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의 모든 것은 그 마음이 지어낸다고 그러죠. 이 지어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역동적인 작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는 거잖아요. 이런 지어내는 것을 서양에서는 구성한다고 그래요. 이런 적극적 구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어떤 주관과 객관의 대응 관계 이런 것으로만 봤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하고 또 간단히 보면은 아까 제가 언뜻 그랬죠. 이 사람이 나는 존재한다. 불교는 무아라고 보죠.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은 자아를 전제하고 두 번째 신이 존재한다. 불교는 무아 다음에 무상이라고 그러죠. 영원불변한 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신께서 계시다면 신이 창조해 놓은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세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외 무물 유식 무경이죠. 마음밖에 그 어떤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도 안 맞죠. 예? 근대 철학은 그래서 불교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현대 철학에 가면 그들 스스로가 이걸 극복을 합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뭐 다 이런 건데 그래서 서양 철학이 현대에 오면은 불교와 상당히 그 친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식 내부 우리도 지금 이제 마음의 문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학 얘기가 나오겠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19세기 중엽쯤에 탄생이 됩니다. 심리학이 탄생이 된다는 얘기는 심리학은 마음에 대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 또는 의식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이나 의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과학이 뭐냐? 실험과 관찰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실험 관찰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량적으로. 그러니까 다 이제 수학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심리학이 철학의 인식론이나 기독교의 신학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인간의 의식과 마음에 대한 탐구를 과학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실험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마음을 실험하고 관찰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여야죠. 제 마음이나 여기 어떤 분의 마음이 그 마음 밖에 어떤 형상적 모양을 하고 보여야 이걸 가지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인다는 전제 속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고 그러다가 첫 번째부터 암초에 정해졌어요. 그 주 대상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은 안 보이지만 그 마음이 지은 행동은 보이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하면은 실험 관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이 봐도 좀 궁색하죠. 이게 심리학의 한계인데. 근데 이제 후설이 불쾌하게 생각한 거는 그런 식의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으면서 나름 과학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심리학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심리학의 모든 정신과학의 모든 성과를 심리학으로 돌려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심리학이 모든 정신과학이 기초로 삼는 건데 그 비판의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의식 작용과 의식 내용을 너희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의식 작용,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작용은 다 시간적으로 되죠. 마음은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흘러간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이런 거예요. 벌써 시간적이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성소멸하는 것이죠. 근데 의식 내용은 일단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면은 시간을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에다가 2를 더하면 2구나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지금 흘러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형성되고 나서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당대에도 1 더하기 1은 2지만 우리 죽고 나서도 1 더하기 1이 죽고 나서 3이 될 이유는 없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작용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고 변화해 가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의미 내용은 나름 일정한 초월적인 어떤 불변성을 갖는다. 근데 이것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의미가 구성되어 있는 것조차도 다 심리학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의미를 구성하는 작용의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간 내면의 의식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들을 어떻게 구성해내는지. 그래서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의식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 의식의 본질은 바로 지향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향성. 독일어는 인텐티오날리테트인데 영어로 하면 인텐셔널리티입니다. 인텐션. 그래서 인텐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의도, 의향, 의미 이런 건데 보통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어떤 것의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나 의식 작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무엇에 대한 것이죠? 아니 불교도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 작용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견, 보고 있는 그런 활동은 능견이고 그럼 보여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견이 되겠죠. 또 능취, 소취, 능소, 불교에서는 능소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뭐라고 해요? 서브젝트,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후설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한 마주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안이라는 얘기는 의식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그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의미를 지어내는 그 능동적인 역할에 더 강조점이 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의식의 본질을 지향성이라고 했을 때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단순히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지어내고 있다는 능동적인 어떤 그 작용, 이것이 중요합니다. 독립해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를 부여해서 지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의식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의식이 그 대상을 구성해내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그 의식과 대상 사이가 1대1 단순히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대상을 형성하고 구성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보면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했을 때 이때의 지향성은 조자의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조는 지어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의 지향성은 이렇게 지어내는 거, 서양에서는 구성한다고 하는 건데 그쪽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보시면 저 노에시스 노에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향성은 정리하면은 독일어로 이제 Bewusstsein von etwas,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인데 이때 대안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마주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그 어떤 지어내는 적극적인 구성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짓는 의식작용은 노에시스라고 그래요. 그리스어로 노에시스, 노예인, 사유한다는 말에서 온 건데 사유작용, 의식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식이를 보면은 비즈냐나에 가까운 겁니다. 비즈냐나에 가깝고 이걸 불교에서 한자로 하면 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여기 후서 현상하고 하면 노에시스. 그러니까 사유하는 작용, 비즈냐는 뭐예요? 의식하는 작용, 식의 작용 그것인 거고 유사한 말 중에 비즈냐프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즈냐프티. 이것도 뭐라고 번역이 돼요? 한자로는 다 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비즈냐프티도. 근데 이거는 서양에서는 구분하죠. 노에시스가 아니라 이건 노에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일단 서양식으로 보면은 그리스어로 보면 노예인 생각한다, 사유한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에시스는 사유하는 작용 같은 거예요. 의식에 구성하는 작용, 주관적 작용인 거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있죠. 무엇이 형성돼요? 의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대상에 대한 의식이다 그러면 대상을 우리는 지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지어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일체 유심조의 조자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을 조자라고 하잖아요. 지어요. 뭘 지어요? 후서의식으로 보면 의미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진짜 다 물질을 지어내듯이 하면 그렇게 짓는 자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일체 유심조의 주체가 누굽니까? 중생이에요. 그럼 심의 본질은 뭐예요? 진심의 망심이에요. 망심이지. 허망한 짓거리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중생은 허망하게 지들이 짓거리에서 다 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물질을 지어내면 어떻게 돼? 다 신대께? 다 신이지 뭐. 지금 후설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이 뭘 짓겠어요? 신이 아닌데. 뭐 있으라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다 뭘 지어요? 의미를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관의 의식 작용의 노에시스인데 이거를 통해 지어놓은 놈이 뭐예요? 의미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의미 형성체죠. 한마디로 의미라는 거예요. 노예만은.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의식된 것이죠. 의식된 것이 좀 뭐예요? 의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유식이 인도 말로 뭐냐는 얘기예요. 오로지는 마트라인데 그럼 비즈냐나 마트라의 비즈냐프티 마트라예요. 비즈냐프티 마트라답니다. 그런데 한자는 다 유식 다 식이죠. 근데 이거를 비즈냐나 마트라, 이게 비즈냐나가 되면 어떻게 소위 관념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비즈냐프티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 중생들 니들이 구성해 놓은 의미 형성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식을 더 정확히 하면 뭐예요?
제8 아레아식이 전변되어서 생산되어 놓은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헛설도 우리가 의식 활동을 통해서 지어놓은 의미 형성체들이 있다. 이 양자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극적으로 의식 활동을 통해서 지어내고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의미 형성체로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깜빡깜빡하죠.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의식을 하고 이건 어떤 대단한 것이다 하고 지가 의미를 부여해 놓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줄 몰라. 왜? 너도 나도 하니까. 여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삽니다. 게다가 그렇게 의미를 내가 부여하기 전에 그거는 그 자체로 이미 독립해 있는 것이라고 여겨요. 불교식으로 심외 무물이 너무 당연하죠. 스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강의할 때에는 심외 무물로 강의를 하지만 강의실 밖에 나오면 심외 유물로 살죠. 그게 중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헛소리 얘기합니다. 자연적 태도와 현상학적 태도를 구분해야 된다. 자연적 태도는 소위 범부 중생이 일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음밖에 그냥 다 독립돼 있는 것을 여기고 살죠. 그것이 내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건 원래 독립해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것을 자연적 태도라고 여기고 우리가 소박하게 취하는 것이고 우리 의식의 마주선 이 세계를 그냥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죠. 대다수가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나에 대해서 마주서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살죠. 근데 헛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의식의 본질에 맞춰서 현상학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고 소박한 태도를 과로친다고도 하고 중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판단 중지라는 얘기 나와요. 에포케라고 이제 그리스에서 온 건데 원래 이제 중지라는 뜻인데요. 불교에서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관이 있죠. 그 멈출 지자에다가 보는 거.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똑같죠. 불교의 수영법이 뭐 우리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지만 간단히 보면 크게 보면 지와 관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때 이 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후설하고도 맞는 면이 있어요. 지금 중지하는 거죠. 뭐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 자연적 태도를 판단 중지하고 나면 뭐예요? 본질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본질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그 서양에서 비교할 때에는 지금 여기 지 이것을 판단 중지라고 하죠. 뭐 자연적이고 소박한 그 태도를 중지해 머무르고 나면은 멈추고 나면은 비로소 보이죠. 뭐 의식의 본질이 직관적으로 딱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연적이고 소박한 태도, 마음 밖에 어떤 사물들이 별도로 독립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중지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보여요? 우리 내면이 보인다. 우리 내면이 뭐예요? 네가 결국 다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 지어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의 본질, 우리 의식이 네가 다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의미가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 보이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 마음 밖에 별도로 독립되는 거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건 다 의미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탁자는 탁자로서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책상, 의자, 걸상, 여러분 의복 여기 둘러보세요. 모든 것들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다 가중치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더 중요하고 누구한테는 더 덜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착의 강도도 다 다르고 그런 거죠.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의 집합소지. 의미를 중생들이 덕지 다 붙이고 다. 그게 바로 현상학적 태도다. 의식이 지어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불교가 상당히 유사할 수 있어요. 불교는 뭐 심외 무물이고 유식 무경이고 다 마음이 다 지어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마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그 마음이 뭐예요? 허망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망심이에요. 유심은 뭐의 준말입니다. 유망심이에요.
허망한 그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허망하게 모든 걸 네가 다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훗설은 이 마음이 의식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무아지. 쟤네는 자아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놓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신과 자아가 근대 철학에서 동격이 돼버렸어요. 신의 자리에 사실 자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 정작 죽은 건 자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의지처가 없잖아요. 내 속에 내가 없다니 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한 얘기지만 저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 속에 내가 없다고 하는, 그럼 너는 누구냐 이러고 살아온 거라고. 근데 20세기 들어서 자아는 이미 다 폐기가 되고 있어요. 신이 없어도 지금 뭐 허전해 죽겠는데 내 속에 내가 없다니 그럼 누굴 믿고 사느냐. 그런 허전함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의식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결국 어딜 향해 가요? 자아를 향해 가는 겁니다. 결국 의식은 가장 순수 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 순수 의식은 자아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적 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하고 여기서는 정반대로 가죠. 그럼 불교의 지향점은 무아로 가는데 이쪽 동네는 뭐예요? 자아의 절대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초월론적 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어떤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에 다 지어내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초월이라고 하는 건데, 초월은 사실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초월은 담 넘어가듯이. 그럼 뭐를 넘어섰느냐? 1차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적 태도를 넘어섰다. 초월했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자기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자기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에 구성하는 강력한 능력이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대상의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식으로 나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여 좀 어렵죠.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건데 직접 주어진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구성해낸다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구성한다,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런 건데, 구성한다는 건데요. 거기 제가 거기 비유를 들었죠. 눈앞에 공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공이 없네요. 공이 있다가 한번 보세요. 동그란 공이 있어요. 지금 요새 월드컵이니까 축구공이 있습니다. 앞에서 뭐가 보여요? 그냥 동그라미 구가 보이죠. 여러분이 볼 때 이 축구공 뒷면은 제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반토막 나 있어요. 모르시죠? 왜? 우리는 모든 의식은 전면만 의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님들 뒤에 승복 뒤에 뭐가 묻었는지 난 몰라요. 안 보이죠. 그 스님들도 안 보이겠지만 모든 건 전면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공이 있다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면이 구로 동그랗듯이 후면도 동그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죠.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전면만 구 동그랗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뒷면은 평면이나 속빈 공면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과 똑같이 후면도 둥글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유된 공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사유된 그 공으로 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예였지만은 뭐 이거 공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는 뒷면은 보지 않습니다. 앞면만 보고 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지어낸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은 모든 대상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불교도 뭐 유심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의미 부여를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아가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아야말로 초월론적 주관, 즉 절대적 주관, 이것을 순수자아라고 보는 겁니다. 순수자아. 그래서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
그러니까 어떤 대상도 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어내는 건데 그 지어내는 그자, 그것이 바로 주관이고 자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을 지어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보는 겁니다. 라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ure죠. pure I, 순수한 나. 이런 거예요. 그들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까?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다고 그럴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지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직 자만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의 반대는 오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스스로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걸 순수,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적인 의식 주체. 그래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만약에 아트만이라면 그걸 깨야 된다고 보죠. 왜? 그게 바로 아집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이 대목이 계속 충돌이 되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 관념론이 됐어요. 즉 관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의식, 관념 이런 것들이 다 지어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그 의식의 주체가 되는 자아가 절대적이다, 순수하다 이런 절대적 자아의 관념론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도 지배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에 근저에 놓여 있는 순수 자아가 초월론적 주관성. 그러니까 여타의 어떤 자연적이고 소박한 태도를 넘어서서 그쪽으로 나아가서 다 구성해내는가 하는 이런 것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이걸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양의 관념론의 계보를 보면은 뭐 칸트, 버클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칸트도 관념론이에요. 철학에서는 관념론이 주로 대세인데 관념론은 뭐냐? 어떤 대상이 우리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내용을 뜻하거든요. 우리의 사유의 작용, 그것의 사유의 내용과 무관하게 저 밖에 마음 밖에 따로 독립해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뭐예요? 우리의 다 관념 작용의 산물이다. 칸트 같은 경우에 의식이 구성한다고 봐요. 이때 전제는 찻잔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찻잔이다, 유리잔이다, 깨주기 쉽다 등등의 의미나 관념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의 실제로는 뭐냐면은 보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봅니까? 보니까 있냐고, 있으니까 보냐고. 아니 그것도 몰라 그 쉬운 거를? 당연히 헷갈리지. 실제로는 뭐야? 있으니까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있으니까 봤지 내가. 그런데 관념론은 뭐예요?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있는데 있는 것을 그야말로 신처럼 딱 뚝딱 돼서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얘가 있긴 있는데 뭐예요? 얘들의 의미 뭐 그것이 유리로 됐다. 그것이 찻잔이다. 뭐 컵받침이다. 이런 관념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돼 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면 관념론입니다. 예? 그럼 여전히 이 문제가 남죠. 그러면 이거 얘가 원래 있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있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본 거죠. 있으니까 봤는데 어떻게 돼? 지가 의미를 구성한 거지. 거기다 대고. 그건 찻잔이고 유리로 돼 있고 깨주기 쉽다. 뭐 500원짜리다 등등. 어쨌든 있으니까 지가 본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보면 답이 뭐예요? 이럴 때 답은 중도야. 언제나. 중도지. 예, 우스갯소리일 것 같지만 그게 실상이에요. 불교에서 왜 중도라고 얘기합니까? 연기한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보니까 있고 하는 양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브젝트, 오브젝트, 주관, 객관의 문제잖아요. 어느 것도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작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작용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의존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나누어 놓으니까 주와 객이 나뉘고, 그러니까 주관 중심으로 보니까 있다 그러고, 객관이 중심으로 가니까 있으니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연기론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중도만이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설이 전기로 갔었을 때에는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있다. 적어도 우리가 강력하게 의미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다 덕지덕지 붙이니까 얘가 있다. 이렇게 가면 뭐예요? 초월론적 관념론, 절대적 관념론 이런 등등으로 가. 그리고 이거는 족보가 길어요. 버클리라는 사람도 있고 칸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버클리는 보니까 있는데 진짜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식 되면 지각하는 거, 그것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에?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끝까지 주장합니다.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각하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각한다는 건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 그럴싸해. 여러분 뒷면 보지 마세요. 뒤에 지금 뒷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보지 마시라고. 모르지. 혹시 뒤에서 배속되고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알라나? 저는 보여요. 스님들 뒤에 어떤 분이 있는지. 반대로 제 뒤에 지금 불상이 있을까요? 돌아보지 않으면 모르죠. 볼 때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황당한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 아까 내가 들어올 때 내가 뒤에 스님 앉은 거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버클리의 직업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에요. 기독교적으로 해석합니다. 신에 대한 또 하나의 증명이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지각되는 것만이 존재하고 보니까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안 봐도 있잖아. 내가 안 봐도 뒤에 부처님 상은 있을 것 같고 안 봐도 뒤에 벽은 있을 것 같지요. 그럼 왜 있어? 원칙 그대로 갑니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항상 보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보는 분은 누구예요? 신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 지각적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보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뒤에 벽을 떼가지 않고 누군가 본다는 얘기예요. 황당해 보이죠? 하지만 보니까 있다는 주장을 끝까지 우겨대면 결국 신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후설이나 칸트나 비슷해요. 그럼 남는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진료라고 하는 놈이 중요하지. 저놈이 뭐길래? 저놈이 뭐길래 내가 그걸 구성하는가?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초론적 관념론은 내가 다 구성했다고 봤잖아. 보니까 있으니까 내가 보고 내가 의식의 의미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내가 다 만들어냈다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는 그 어떤 것은 원래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료가 중요해집니다. 진료가.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이 어디로 가요? 보니까 있다는 쪽이 아니라 있으니까 보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진료와 소재. 진료가 소재라는 얘기거든요. 소재로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의식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겠냐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 그것은 적어도 의식의 소재와 진료로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은 기존의 학자들과 다른 점은 이 어떤 것에 역사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히스토리를 갖는 어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구조와 역사적인 구조,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진 어떤 것으로 있다. 그래서 그런 진료를 외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식이 구성해 놓는 이런 절대적 주관성보다 어떤 것으로서 소재와 진료로서 선행하는 구조로서 역사성을 띤 이런 진료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쪽으로 후기 사상이 갑니다. 근데 불교하고 다른 게 불교는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가다가 그래도 어떤 것은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서양은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식과 마음이 신처럼 그 어떤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어떤 역사를 띈 한 사물로서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건데, 글쎄 이 절충점을 찾으면은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위지냐나가 아니라 위지냐프티라고 하는 것은 위지냐나적 활동, 의식적 활동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유식 내부에서는 식에 의해서 전변된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후설식으로 보면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대 어떻게 보면 현상학과 유식을 비교해 보면 유식의 이론은 관념론이 아니라 의미론이라는 식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관념론이라 하면 뭐 주관이냐 객관이냐 해묵은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의미론식으로, 왜냐하면 위진이 앞뒤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미 형성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후설로 보면은 이제 후기에 가서 한 게 진료 현상학이 되고, 그래서 전기의 것, 의식의 강력한 구성작용을 얘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초월적 현상학이고, 그것이 아니라 소위 구성되기 이전에 원래 선구조와 역사성을 띠고 어떤 것으로 있는, 즉 발생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할 때는 이제 발생적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후기에 가면은 의식의 주관보다도 신체가 강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후설의 위대성이긴 한데, 그 전에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몸, 신체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체 운동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신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불교의 이론들을 이제 현대적으로 설명할 때 앞으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불교가 그 오온과 12처 18개 그 기본이잖아요, 초기 불교에. 근데 그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분석은 색, 몸보다는 마음 쪽을 더 세분화했다고 볼 수 있고, 12처는 정반대죠. 12처 색성향 미척법, 안이비설신의를 근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안이비설신 다 몸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신도 있지만 이럴 때는 몸과 마음 중에 가중치가 어디가 있어요? 신체 쪽에가 있다고. 그리고 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요소 하나만 딱 등장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했었을 때, 그러니까 꼭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가중치가 달라요.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분명한 건 뭐예요? 신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온도 색부터 시작하고 색성향, 안이비설신이도 다 신체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후설 현상학과 유식에 대한 비교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